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저는 4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강철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신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받던 그날, 드디어 제 아들을 찾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강철이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강철아, 이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이 감동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45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7살 윤말순입니다. 저는 올해 7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잠시 숨을 돌리려 텔레비전을 켜놓았어요. 뉴스에서는 서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게 듣고 있던 제가 갑자기 화면에 못 박힌 듯 시선을 고정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검사라는 자막이 나왔죠.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45년 전 제가 품에 안고 있던 갓난아기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움켜쥐며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콧대도, 입술 모양도,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도 그때 그 아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혼자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깊이서 올라오는 확신을 막을 수 없었어요. 뉴스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제대로 인사를 못 받을 정도로 멍한 상태였죠. 그날 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맨 위에 있던 건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걸 손에 쥐고 있으니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979년 제가 22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서울의 한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죠. 그 집 맏아들과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어요.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아이는 죽었다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받은 이 목걸이가 제 아이의 유일한 흔적이었죠. 아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건네준 것이었어요.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주름진 얼굴에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정말 내 아이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서툴렀지만 동네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강철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제 추측이 더욱 확신으로 변했어요. 제가 들었던 아이는 죽었다는 말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5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아픔과 그리움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이 나이에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그 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45년 전 그 시절로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1979년, 제가 22살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때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올라온 시골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던 제가 서울에 올라간 건 순전히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나 덜어드리려는 마음에서였죠. 소개받은 집은 강남의 큰 저택이었어요. 그 집 주인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 부인은 여느 부잣집 마님처럼 우아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이 당시 26살이었어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죠. 처음엔 그냥 주인집 도련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정부였고 그분은 주인집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항상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힘든 일을 하면 몰래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말순 씨, 이런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얼굴이 빨개졌죠.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대우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저녁, 그분이 공부하는 서재에 차를 갖다 드릴 때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분은 저의 고향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셨고, 저는 그분의 책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참 순수해요. 요즘 서울 처녀들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거였죠. 어느 날 밤, 그분이 제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순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신분이 다른 저희가 과연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도련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도 이미 그분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결국 용기를 내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놀라긴 했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요, 말순 씨. 제가 책임질게요. 부모님을 설득해서라도 꼭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이 그 집안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펄펄 뛰셨고 마님께서는 저를 마치 집안을 망치려는 나쁜 여자처럼 보셨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망칠 생각이냐? 주인 어른의 호통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저를 감싸려고 노력하셨지만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이 몰래 건네주신 은목걸이와 약간의 돈을 받고 임시 거처로 옮겨졌죠. 꼭 다시 찾아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작고 여린 그 아이를 보며 이 아이만은 꼭 잘 키워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아들 앞길을 막지 말고 서울을 떠나라. 그 사람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요. 제 아이예요. 아무리 소리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힘없는 젊은 여자였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이는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갔고 며칠 후 아이는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아이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은목걸이가 제 아이의 유일한 흔적이었죠. 고향에 돌아온 후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왔다고만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이강철 검사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그리움이 헛된 게 아니었던 거죠. 혼자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친구인 김정희에게 연락했어요. 정희는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란 동네 친구였는데 결혼 후 서울로 이사 가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말순아, 갑자기 웬일이야? 한 몇 년은 연락이 없더니. 정희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서울에 잠시 올라가야 할 일이 있는데 며칠 재워줄 수 있을까? 그래, 언제든지 와.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 정희는 흔쾌히 승낙해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서울역에서 정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정희는 여전히 말이 많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말순아, 요즘 부쩍 늙었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정희는 저를 보자마자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정희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서울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45년 전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혹시 내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로만 말했어요. 아니, 말순아, 너 그런 일이 있었어? 정희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그 이강철 검사가 정말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무 닮아서. 특히 눈이 똑같아. 정희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더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강철 검사 사진 좀 보자.
화면에 나타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니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정말 그때 그 아이 아버지를 빼닮았거든요. 말순아, 이 사람 고아원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정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냐? 정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희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저를 데리고 용산구 쪽으로 갔습니다. 내가 부동산 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정희가 말하는 사람은 최 사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최 사장이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서 한정식집을 했는데 서울 웬만한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지낸대. 혹시 내가 일했던 그 집안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최 사장이 운영하는 한정식집은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로 지어진 건물에 정원까지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희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최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70살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정희 씨가 소개해준 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맞아주셨지만 제가 45년 전 일을 꺼내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 그 시절 이야기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최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집안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 사장은 계속 모른다고만 하셨어요. 첫 번째 만남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말순아, 최 사장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려고 할까? 아마 그 집안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남의 집안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정희에게 은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45년 동안 간직해온 그 소중한 물건을 꺼내자 정희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꽤 특이한 모양이네. 십자가인데 조각이 독특해. 정희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말순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희는 다시 컴퓨터로 가서 이강철 검사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여기 봐. 이 사진에서 목 부분 좀 보라고. 정희가 가리킨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강철 검사의 셔츠 위로 살짝 보이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였는데 모양이 제 목걸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정희야, 혹시 이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같은 목걸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말순아, 이거 너무 신기한 우연이야. 아니면 정말 운명인 거 아니야? 정희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최 사장한테 다시 가서 이 목걸이 보여주자. 이번엔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어떤 경우든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와 함께 이강철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을 방청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말순아, 너무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일단 멀리서 관찰부터 해보자. 정의의 조언이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곧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저는 어떤 얼굴로 그를 바라봐야 할까요? 법정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어서 그런지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저는 정의와 함께 맨 뒤쪽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피고인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사석으로 이강철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눈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45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이일까? 가슴속으로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이강철 검사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강철 검사는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단순히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피고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키우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강철 검사가 잠시 목 부분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셔츠 위로 살짝 드러난 목걸이, 체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정희가 어제 보여준 사진에서 본 바로 그 목걸이 같았어요. 정희야, 봤지? 목걸이 말이야. 저는 작은 소리로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분명히 비슷해 보여라고 답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갈 때 저는 이강철 검사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법원을 나온 후 정희가 제게 말했어요. 말순아, 어떻게 생각해? 더 확신이 서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 특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직접 찾아가서 말할 거야. 라는 정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분에게도 신뢰가 되고.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최 사장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은목걸이를 가져가서 보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저희를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제 갔다 온 분들이시죠? 또 무슨 일로?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은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사장님, 혹시 이런 목걸이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목걸이를 본 순간
최 사장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최 사장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요. 이 목걸이. 그럼 아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목걸이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거였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최 사장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어요. 말순아, 최 사장이 분명히 많은 걸 알고 있어. 내일 다시 가보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 목걸이가 정말 제 아들과 저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을까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모자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정희는 다시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최 사장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어두고 계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최 사장은 저희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어제 그 목걸이를 보고 나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최 사장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4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아세요? 제 아이가 정말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최 사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집안과 저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그 집 큰아들이 가정부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집안에서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문제는 그 아들이 이미 다른 집안과 혼담이 오가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최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안에서는 가정부를 내보내고 아이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이죠. 그럼 제 아이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들은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당신이 아이를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최 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진 건가요? 처음에는 서울의 한 고아원이었는데 얼마 후에 전라북도 쪽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안에서 멀리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라니 제 고향 근처였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고아원 이름을 아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최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고아원들을 찾아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였거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이 갑자기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이강철 검사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그분도 자기 과거에 대해 모르고 계실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정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에 있는 고아원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순아, 여기 봐. 전북에 있는 고아원 목록이야. 정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1979년 당시에 운영되고 있던 곳들을 추려봤어요. 몇 군데 후보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전화해서 문의해보자. 정의의 제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품고 있던 의혹이 드디어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는 살아있었고,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과연 그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까요? 4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와 정희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고아원들에 하나씩 전화를 걸어 1979년 당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혹시 그때 서울에서 온 아이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번째 전화였는데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곳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 고아원에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979년 기록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분이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때 서울에서 온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주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읍내예요.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 기록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희와 상의한 후 바로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말순아, 이번엔 정말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정희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기차를 타고 전주로 향했어요. 전주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가니 작은 읍내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사랑이 집을 찾아갔어요. 사랑이 집은 지금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오래된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윤말순입니다. 제가 직원분께 인사를 드리자 40대 정도로 보이는 사회복지사분이 나와 주셨어요. 아, 예전 기록 찾으러 오신 분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분은 저희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된 캐비닛이 있었어요. 1979년 기록이라 여기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분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1979년 8월에 서울에서 온 아이 기록이 하나 있네요. 그분이 낡은 파일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록에는 분명히 제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름은 김철수로 되어 있네요. 1979년 8월 15일 입소, 생년월일은 1979년 3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맞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부물안에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서울 S고아원에서 이송이라고 적혀 있네요. S고아원이라니 아마 서울에 있는 고아원 이름의 줄임말인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아이가 언제까지 여기 있었나요? 1980년 5월까지 있었다가 입양됐네요. 입양 가정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가정으로 입양, 새 이름은 이강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이강철, 정말 텔레비전에서 본 그 검사가 제 아들이었던 거였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사회복지사분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정희가 제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해, 말순아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자료도 있을까요? 사진이라든지.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파일을 더 뒤져보더니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당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 사진 속의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낳은 아이였어요. 그 작은 얼굴, 그 눈매, 모든 게 기억 속에 그 아이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이 아이와 어떤 관계시길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45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네. 아마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후에 찾으시다니. 사회복지사분도 감동한 듯 했어요. 그날 저희는 필요한 서류들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강철 검사는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어요. 말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직접 만나러 갈 거야?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직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강철아, 엄마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제 아들을 이제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그때 정희가 좋은 생각을 냈어요. 말순아, 너 혼자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강철 검사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자. 혹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정희는 또다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혜린이라는 검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강철 검사의 후배로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 혹시 이강철 검사가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야. 그런데 마침 며칠 후에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강철 검사가 담당하고 있던 그 살인사건에서
새로운 전개가 있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정희가 제게 말했어요. 말순아, 이거 기회 아냐? 혹시 우리가 그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찾을 수 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저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자.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용산구의 한 술집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진 거였죠. 여기 가보자, 말순아. 혹시 모르잖아. 정의의 고집에 못 이겨 저희는 그 술집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술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상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그날 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뭔가 보신 게 있으세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에 저도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서 와서 물어볼 때는 이미 기억이 흐릿해져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럼 지금은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생각해 봤는데 그날 밤에 세 번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후에 다른 사람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만약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면 사건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이 말씀을 경찰에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미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 아주머니를 설득해서 경찰서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이라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검찰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오혜린 검사를 만나러 간 거였죠. 이강철 검사에게 직접 가기는 아직 부담스러웠거든요. 검찰청에 도착해서 오혜린 검사를 만나달라고 했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오혜린 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혜린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주머니의 증언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혜린 검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증언이네요.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린 검사가 말했어요. 며칠 후 그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고 정말로 세 번째 인물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도움에 감사한 오혜린 검사가 저희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억울한 사람이 풀려났어요. 오혜린 검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이강철 검사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제 선배님이세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죠. 왜 그러세요?
오혜린 검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사실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혜린 검사는 의아했지만 저희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것 때문인지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45년 만에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더 컸어요. 과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오혜린 검사가 약속을 잡아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강철 검사와 만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말순아,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정의가 저를 위로해 줬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약속 장소는 검찰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혜린 검사가 먼저 와 있었고 곧이어 이강철 검사가 나타났어요. 45년 만에 제 아들을 가까이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시군요. 이강철 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를 자세히 보니 정말 그때 그 아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키도 크고 눈매도 똑같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목에 걸린 목걸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어디 출신이세요? 이강철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제가 답하자 그의 표정이 잠깐 변한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잠깐 전북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혹시 고아원에 계셨던 건 아닌가요? 이강철 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찾고 있던 사람이요? 이강철 검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랑이 집에서 받은 사진을 꺼냈어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강철 검사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전북에 있는 보육원에서 받은 거예요. 1979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이런 사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혜린 검사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와 이강철 검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45년 전에 아이를 하나 잃었어요.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였죠. 이강철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강철 검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걸이. 그 목걸이 때문에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가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목걸이요? 네.
그걸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준 거였어요. 똑같은 걸 선생님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이강철 검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시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이강철 검사는 정말로 모자 관계가 맞았어요. 45년 만에 제 아들을 찾은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날, 이강철 검사. 아니, 이제는 제 아들 강철이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을 때, 저는 4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강철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강철이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강철아, 이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너한테 줘야 할 것 같아. 강철이는 제가 준 목걸이를 받아들고는 자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와 비교해봤어요. 똑같네요. 정말 신기해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도 하나 만들어서 보낸 것 같구나.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천천히 45년의 공백을 메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비록 제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바르게 성장한 거였죠. 강철이가 저를 군산으로 초대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45년 만에 아들과 함께 제 고향 바닷가를 걸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뵙죠? 강철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헤어질 일은 없을 거야.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군산 바닷가에서 저희 모자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45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비록 늦었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저희는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67세의 어머니와 45세의 아들, 45년 만에 만난 모자의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드디어 해소된 거였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제 아들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삶 말이죠. 4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행복을 저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